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콕 집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버텼습니다. 나토도 일본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한국은 가장 냉정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보여줬죠. 트럼프 측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면서 그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요. 오늘은 트럼프가 왜 분노했는지, 그리고 이 순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감을 보여줬는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직접 이름 불러가며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콕 박혀있는 나라 이름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한국이 당당히 거명됐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그 바닷길을 지키는데 한국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지금은 세계 안보판에서 미국이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된 겁니다. 트럼프가 직접 거명한 5나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세계 3위,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 쟁쟁한 나라들 사이에 대한민국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 한 장면이 다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트럼프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직접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당연히 함께 나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나토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고 한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수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켰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싸늘한 침묵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군사적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영국도 더 확대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죠.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뒤에나 함정 배치가 가능하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유럽 전체가 등을 돌린 겁니다. 유럽연합은 아예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극에 달했겠죠. 게다가 내부에서도 균열이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자 대테러 자문을 맡아온 조 켄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 전격 사임을 선언한 겁니다. 그는 이라는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었다고 폭로하며 미국인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맹은 등을 돌리고 내부 핵심 인사까지 이탈한 겁니다. 트럼프의 분노는 그래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대놓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영미하고 전략적인 길을 택한 겁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였죠.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과 글로벌 경제,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나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해당 지역의 평화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짧은 문장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난 외교적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동의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공식 파병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외교부는 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의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죠. 이 모호한 태도 자체가 전략이었습니다. 파병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화하면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군의 활동이 이란을 향한 군사행동, 즉 참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함정을 피한 겁니다. 22년 전 이라크 파병, 20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도 한국은 수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면서 내놓은 숫자들이 줄줄이 틀렸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4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 명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부풀린 숫자를 댄 거죠. 원유 의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35%를 들여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실제 의존도는 62%입니다. 일본은 69%, 중국은 49%죠. 트럼프가 말한 것보다 한국의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트럼프가 압박카드를 꺼내들면서도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확한 수치와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2020년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했을 때 우리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 작전으로만 우리 선박을 호위했습니다. 파병이라는 단어 대신 협조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그 전례가 이번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한국의 선택이 더 돋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이 이를 뒤집는 보도를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다국적 해상연합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됐죠. 일본은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법적 논란도 피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일본 헌법과 법률상 자위대를 전투지역에 파견하는 건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자위대 파견 여부를 실무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자위대 파견까지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한국은 훨씬 더 당당하게 우리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번에 갔으니까 지금도 갈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전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임무인지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원칙 있는 동맹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유럽이 미국에 정면으로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의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온 건 냉담한 거절이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가 모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사전 협의도 예고도 없이 미국이 먼저 시작한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트럼프 집권 이후 관세 폭탄과 그린란드 합병 시도 등으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유럽 전체에 쌓여왔습니다. 그 불신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폭발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 나라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미국보다 중국에 위지하는 편이 낫다고 답한 비율이 네 나라 모두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냉전 이후 70여 년을 함께 해온 서방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속사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들은 방어적 목적에 한해 자국기지 사용을 허용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고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2%를 들여옵니다. 여기에 액화 천연가스까지 포함하면 우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이 바닷길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기름값이 폭등하고, 기름값이 폭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집니다.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국제 유가는
이번 미국-이란 군사 충돌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2020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했을 때도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군사 충돌이 보름 넘게 이어졌고 이란은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기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능력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사 외교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경제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파병이든 독자 작전이든 우리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는 건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 판단을 냉철하게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7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군대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강 미국이 우리 이름을 직접 불러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3위, 수출 세계 6위, 조선업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집요하게 파병을 요청한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청해부대는 이미 검증된 전력입니다. 2020년 호르무즈 파견 때 우리 해군은 독자 작전으로 한국 선박을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그 실력을 미국이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보여준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도 그 저력의 일부입니다. 무조건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동맹을 깨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외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동맹의 균열, 에너지 위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시고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